후배가 선배님 저 게임 회사를 갈까요? 아니면은 ML 쪽을 공부해서 그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ML 기술을 사용했을 때 극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여기서 또 리스크 얘기 나오는데 잘할 수 있으면은 페이를 많이 주겠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페이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많이 있는 편이죠. 오늘은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계신 박준호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컴퓨터공학과를 졸업을 했고 졸업을 한 후에는 게임업계나 통신업계 쪽에서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윈32 클라이언트 서버 개발자를 했었고요. 당시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에 이제 재직을 했었는데 그 크로스파이어라는 굉장히 큰 게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동접자가 한 800만 정도 나왔던 서비스였는데 그 서비스에 들어가는 그 게임 외의 것들을 개발을 하는 부서였습니다. 그 뒤에는 에릭슨이라는 그 꽤 큰 통신 장비 회사에 들어가서 LTE 장비에 쓰이는 이노드비라는 장비가 있어요. 기지국에 거기 무선 프로토콜 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 내에 있는 피처들 개발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그 통신 프로덕트에서 굉장히 많은 로그들이 나오는데 엄청 큽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패턴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 내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서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확 빠진 거죠. 2018년도 기점으로는 아예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제가 직종을 변경을 했고 그 뒤로는 의료 그리고 항공우주, 데이터, 어노테이션 다양한 도메인에서 엔드투엔드로 프로젝트 셋업 과정부터 시작해서 POC에서 제품화 초기 단계까지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후배가 선배님 저 게임 회사를 갈까요? 아니면은 ML 쪽을 공부해서 그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임 회사에서 ML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난 나름대로 좀 논란을 만들어 보겠다고 물어본 건데 사실 1, 2년 전만 하더라도 게임 업계 내에서 ML 가지고 뭔가 한다는 게 포지션이 좀 애매했어요. 결국에는 어떤 직종과 일이라는 게 수익을 창출하는 걸로 이어져야 되는데 ML 기술 가지고 어떤 매출을 만든다라는 게 되게 불분명했거든요, 굉장히. 최근에 생성 모델 쪽에서 굉장히 큰 발전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많은 게임 회사들이 신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버추얼 휴먼을 만든다든지 캐릭터를 생성을 한다든지 캐릭터가 입는 옷들을 생성 모델로 만든다든지 이런 류의 직종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포지션들이 오픈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ML 엔지니어로 게임 업계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도 뭐 가능한 옵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업계 전반에서 봤을 때 이제 어느 쪽을 더 좋게 쳐주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케바케라. 같은 ML 엔지니어라고 하더라도 수요가 확 증가한 공급이 부족한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도메인의 ML 엔지니어 몸값이 확 올라가는 경향이 또 있고요. 요즘에 생성 모델 같은 거 유행하면서 이쪽으로 단기 속성 과정으로 공부하신 여러 이제 신입분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치면은 그런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게 치면 뭐 ML 엔지니어가 처우가 가장 좋겠네요? 어려우니까? 어렵기도 한데 사실 제가 처음에 ML 엔지니어 시작한 게 2018년도인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또 많은 게 바뀌었어요. ML 전공자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당시에. 그런 것들이 빠르게 개설되기 시작해서 요새는 학위자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진입했을 때랑 비교하면은 굉장히 좀 장벽이 높아지긴 했어요. 시장의 수요 공급 논리도 중요한데 본인이 정말로 임팩트 있는 기여를 조직에 할 수 있고 커뮤니티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자기 분석을 하고 주변 피드백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스펙으로 나타나는 전공? 뭐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뭐 요거보다 개인이 얼마나 뛰어난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게 꽤 큰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스펙이라는 게 비교할 만한 뭔가가 없을 때 이 사람에게 확신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엔지니어의 본질은 엔지니어링이고 엔지니어링적으로서 좋은 산출물을 낼 수 있다라는 실증을 갖고 있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개발자 포지션이랑 뭐 ML 엔지니어랑 비교했을 때 ML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리스크 테이킹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예전보다야 ML 가지고 이제 돈 벌 만한 기회가 좀 있겠네라는 느낌이 좀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매출을 극대화시킬 거야라고 했을 때 아직 업계 전반적으로 다 물음표입니다. 일단은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기존 서비스의 어떤 사용성을 개선한다라는 그런 접근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 기술을 주축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류의 서비스들이 나오고 새로운 매출원이 생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모두가 좀 힌트를 찾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무엇보다 ML 기술을 사용했을 때 극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어요. 특히 B2C 서비스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ML은 비싸요, 지금.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찾을 건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를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스케일업을 할 수 있을지가 그 다음 문제인 거고요. 아마 챗GPT 같은 굉장히 큰 글로벌한 서비스들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회사들은 아직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힌트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하다가 뒤집어지고 저거 하다 뒤집어지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성향이 고정적으로 하나의 도메인에서 하나의 전문성을 긴 시간 동안 나는 개발하고 싶어. 이런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냥 최신 기술이면 뭐든지 닥치는 대로 해갖고 돈 벌리는 제품을 새롭게 뚫어보겠다. 그런 마인드로 봐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리스크 얘기 나오는데 제품이 명확하게 없는 직종이니까 페이가 적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 회사는 지금 그 미래를 좀 보고 ML 쪽으로 막 집중적으로 남들보다 빠르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으면은 페이를 많이 주겠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페이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많이 있는 편이죠. 이것도 결국에 수요 공급 논리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누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자신 있게 딱 손들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데 발생하는 위험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조금 제 몸값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님은 성격상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손 잘 드시죠? 그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뭐 해보죠 뭐라고 해요. 왜냐면 제가 ML 엔지니어를 처음에 시작하게 됐을 때 접근했던 방식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학문적 성격이 강했거든요. 왜냐면은 NL팀을 그 많은 회사들이 막 꾸리기 시작했는데 ML팀은 KPI를 뭘로 하지? 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제품이 없었거든요. ML 가지고 뭔가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학문적인 논문수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뽑을 때도 학위가 이미 있는 사람,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위주로 뽑더라고요. 근데 저는 석박사 학위가 없다 보니까 기술 면접을 통과하는데 최종 면접에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서 업계를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좋은 이제 다 대기업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손들고 내가 할게요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공급을 채워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얻기도 했어서 그래서 그런 초기 프로젝트에 많이 투입이 된 거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제 아이덴티티가 되어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손에 많이 드는 편은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전략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가장 걸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이제 큰 회사에 갔을 때 그 회사가 그 리스크 테이킹 하는 사람을 좋아하느냐 아니면은 한국식 직장인 스타일을 좋아하냐 그거는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큰 회사일수록 템포가 빠르진 않은 편이에요. 당연히 회사마다 다른 일인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하나를 좀 오래 쭉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주는 게 더 유리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직 준비를 할 때 대기업보다는 좀 스타트업 씬에서 조금 더 저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비즈니스를 새로 하는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담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NLP만 주구장창 10년 정도 공부하신 어떤 학위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업하다 보면 NLP 안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라는 게 엄청나게 큰 포션의 버닝 코스트에 해당하는데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시장에 지금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큰 회사로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은 그런 성향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얘기하다 보니까 제 경험하고도 맞는 게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회사를 가봤잖아요. 가서 봤더니 관리자는 일부러 다른 데로 보내버려요.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확인을 하려고 들어가지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큰 조직일수록 더욱이.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적응력, 내 삶의 전략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나 싶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스타트업을 많이 다니셨죠? 스타트업 커리어를 추구하고 계신 이유 같은 거 실제로 다녀보니까 어떻더라? 저는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예전에 게임 업계에 있을 때 저희 바로 옆에 있었던 한 100명 규모 정도의 게임 스튜디오가 하루 만에 날아간 적이 있었어요. 사회 초년생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고생만 하고 남는 게 없을까봐. 남겨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할 법도 한데 처음에는 솔직히 좀 큰 회사 가고 싶었어요.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스타트업에서 되게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